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이 책은 2005년도에 출판되었는데요. 불안이라는 심리를 이성과 합리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인문학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알랭 드 보통이 갖고 있는 현란한 문체와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예시와 비유 덕분에 이 책은 꾸준하게 자들에게 선택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철학서인 듯 하지만 철학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가볍고, 에세이인 듯 하지만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학서와 에세이 그 중간 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알랭 드 보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알랭 드 보통은 자신의 책은 이러한 장르다 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지만, 그는 인문학적 사유와 특유의 유머를 접목시키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장르 특유의 특성이 조금 희석되는데요. 예를 들어 알랭 드 보통의 연애소설 3권이 있잖아요.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 앤 텔. 이 책을 보더라도 분명히 연애소설이라고 표방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이 담겨 있어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연필과 메모지를 꺼내서 막 밑줄을 긋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하고 분석하면서 논리를 주장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 책인 듯 철학서인 듯 이렇게 중간을 오고 가면서 다양한 역사적 예시와 사유, 그리고 사파까지 있어서 주제에 비해 조금 부드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발전돼서 확장되는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따른 해법을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의 가장 밑바닥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알 수 없는 것, 감당 불가능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알 수 없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통제하고자 하는데요. 불안은 그래서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와는 조금 다른 불안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느낀 불안의 실체는 바로 시간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제가 마감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왜 좀 진작 좀 하지 않았나? 라는 후회와 동시에 이러한 불안은 또한 몰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리 계획해서 차근차근 했으면 저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겠지만 항상 마감이란 게 꼭 하루가 부족하다는 그런 정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준비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하지만 사람 일이 항상 이렇게 통제 가능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되겠어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시간의 압박에 대한 불안 말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가장 기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원계로 바라봤을 때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신체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벌레에 물려서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동물이나 맹수의 공격 또는 천재지변처럼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요. 기술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체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사회가 복잡한 만큼 사회적인 생존을 위한 불안은 급증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그 전반적인 모든 그 심리 상태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느껴지는 지위와 명예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회적인 관계망 속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의 위치, 지위, 높낮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직장 내에서의 어떤 직급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말해서 나의 능력,
소유, 명예, 인정, 사회적인 가치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내가 갖고 있는 또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존재감이라는 게 나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명상이나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망 속에서 그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 불안을 분석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 또는 자존감이라는 것 역시 사회적인 위치와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그게 또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길 원하고 또 사회적인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지위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독자에게 커다란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나는 왜 불안한가? 그리고 얼마나 불안한가? 이 책은 이러한 불안의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논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을 펼치면 지위와 불안을 정의하고 명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원인과 해법을 서술하는데 불안이라는 감정을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말하는 불안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안에 대해 집중합니다. 지위에 대한 욕망은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나친 갈망과 집착은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지위에 따른 불안을 사랑의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그리고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결핍은 결국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확장됩니다. 책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관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더 와닿을 듯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존감과도 연결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갈망하는 이유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세상과 주변의 관심, 사랑을 얻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반대로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또는 원하는 지위에 이르지 못하면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 속물근성을 불안의 원인으로 제시하는데요. 속물이라는 단어는 17세기경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시험에서 귀족과 일반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사자 줄임말처럼 SNOB를 이름 앞에 적어두었고 이것이 지금은 고상한 척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상류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면서 사회적으로 아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속되게 칭하는 말로 변형되었습니다. 속물은 결국 자신의 소유와 능력보다 더 부풀려서 보여주고 행동하는 사람을 칭하는데요. 이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생의 가치를 오직 상류사회에 진입하고 자신이 타인보다 더 잘났다고 구분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지 못할 때, 즉 자신이 지향하는 상류사회라는 권력층에 진입하지 못할 때 불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지나친 욕망과 욕심이 불안을 야기하는 거죠. 셋째로 기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실질적이고 편리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사회적인 관계에서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오늘의 나를 타인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타인은 나와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은 중거 집단에서 많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비교는 질투와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자신과 완전히 다르거나 자신과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 동경 이런 심리가 작동하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집단 또는 대상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 다시 말해 중거 집단 내의 성공,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성공이 질투가 나게 되죠.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땅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유독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유는 사촌이 나와 비슷한 집단,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와 질투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능력주의를 불안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분제와 달리 현대는 사회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공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내려집니다. 실패에는 경제적인 가난과 고통, 거기에 사회적인 수치까지 동반된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가장 기본 조건이 되었는데요. 능력을 키우지 못할 때 성공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을 일으킨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불확실성입니다. 이 또한 과거와 달라진 사회체계 속에서 발생되는 불안의 요소인데요. 4번째가 자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5번째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것인데요.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공과 경제적 성취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좋은 기회와 운, 국내외의 트렌드와 경제관계 속의 이해타산, 그리고 미시적, 거시적 경제 흐름까지 영향을 받는데요. 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통제는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대한 원인을 사람 결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5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알랭 드 보통이 제시한 각각의 해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감성과 감정이 아닌 조금은 냉정한 판단으로 세상과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냉정한 제3자의 눈, 철학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계산과 기대처럼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무수한 변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전 문학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스토리로 우리는 희극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반면교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권력의 구조와 그 가변성에 대한 변수를 생각해보라고 조언하는데요. 정치와 권력, 그리고 관습과 사회적 한계에 다다르면 개인은 한없이 힘없고 왜소한 존재로 보이지만 권력 또한 그 작은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습성이고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철옹성 같은 그 단단한 한계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를 불안의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 알랭 드 보통은 신앙과 종교의 관점보다는 공동체적인 가치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기독교가 만인의 평등, 신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한 교리와 그 교리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속세의 부와 상관없이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헤미아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보헤미아 하면 자유로운 영혼을 말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어디에도 구속되지 말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체제, 기존의 틀에서 말하는 또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진정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보헤미안 정신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어떤 가치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함과 결핍과 약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인간에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대적인 조건이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합니다. 시간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우리가 시계바늘을
시간을 인위적으로 뒤로 돌릴 수는 있지만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빨리 흐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시간의 조건 앞에 각자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과정과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불안을 다스리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불안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잘 생각만 많지 그렇게 막 행동력이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해본 결과 제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안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되면 약간 그 기대에 따라 내가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은 내가 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좀 의의를 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지수는 떨어졌고 그리고 불안도 당연히 잠잠해지고 오히려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합니다.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열등감과 상대적인 우월감을 반복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상대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언제든지 정말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뀔 수 있는 감정인데요.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그 비교 집단이 어디냐, 그 준거 집단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나의 평가, 저에게 내려지는 평가는 정말 상이하게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키가 큰 집단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모델들 속에 있다면 저는 키가 상당히 작을 거라고 평가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한국인 평균 여성들 키가 작은 사람들 속에 있다면 저는 당연히 키가 크다고 평가받겠죠. 그래서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 이러한 것을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조금은 거리두고 바라본다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열등감에 이렇게 시달리기보다는 그 준거 집단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은 불안도 좀 잠잠해지고 나에 대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스스로 비하하거나 자책하는 이렇게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리다 보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집단은 이랬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한 발 떨어져서 비교 분석하게 되면 조금 너무 그렇게 자책하거나 열등감 자체에 시달릴 필요는 없거든요. 또 열등감이라는 게 사실 내가 거기에 갈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감정이기는 합니다. 단 나를 깎아먹지 않는 한. 그래서 그게 어떤 열등감이 어떤 또 행동의 모티베이션이 된다면 그 또한 나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불안을 유발한다면 그건 좀 경계해야 될 심리 상태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구속을 받는데요. 과거에 대한 감정은 크게 후회와 연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감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이 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지금 내가 미래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현명하게 좋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후회 감정을 다스린다면 불안이라는 감정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오늘 지금 나의 상상을 또는 생각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것들 중에 정말로 일어난 게 몇 개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불안해야 할 필요조차도 없고 그리고 불안하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낭비하는 그런 습관을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불안을 이겨내는 또 다른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부정적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뭔가를 준비한다면 괜찮지만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불안에 떨면서 내가 오늘을 잠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나의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나의 존재를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마음과 정신을 오늘에 딱 자리를 잡으면 불안은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불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바로 철학과 예술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로 감정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간접 경험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자, 2가지가 학습되고 수련된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습관과 자세가 수련되고 학습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또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내가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꿈이 무엇인지도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그 막연함에서도 많이 오는데요. 또 막연하게 미래를 계획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불안과 이게 그 토대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게 바로 불안한 건데요. 그렇게 흔들리는 자세나 감정은 아주 작은 성취감에서부터 조금 안정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작은 성공과 성취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불안한 요소를 잠재우고 안정이 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 대신 용기와 도전 정신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스스로 해내는 성취감이 쌓이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학습이 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대신 용기와 도전 정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빵은 책 많이 읽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